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역사 완성자 이한입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39강이고요. 오늘 이제 냉전 체제에 대해서 한번 같이 배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배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서도 우리는 역사를 배우는 이유 중에 바로 반성하는 그런 자세, 또 그러한 이런 것이 바로 역사를 배우는 또 하나의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일본의 그러한 제국주의적 망령에 지금도 저를 비롯한 많은 역사 선생님들 또 역사를 또 알고 계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실 일본의 만행을 우린 비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유럽 여행을 가보면 유럽 사람들은 사실 일본보다 더 악독한 독일의 만행이 있었으나 사실은 그렇게 독일 사람들에 대한 거부감이 크지 않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바로 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1970년 12월 7일 당시에 서독의 총리였었던 빌리 브란트가 폴란드의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추모자 모습을 희생자 기념 지역을 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많이 생각했습니다. 당시에 경제적으로 많이 성장했었던 서독의 총리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지. 그날따라 비는 추적추적 내렸고요. 그는 말없이 다가가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합니다.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죠. 그리고 자기가 한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선배, 이 독일의 선조들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했습니다. 또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누군가는 얘기합니다. 이건 정치적 쇼였다고. 그런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 일본 사람들한테 그런 쇼라도 하라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당시에 2차 세계대전의 많은 피해자들과 희생자들 또 그 가족들이 마음속으로 많이 위로를 받았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전해져 왔습니다. 바로 오늘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바로 그 모습, 냉전 체제가 되겠습니다. 딱 보셔서 아시죠, 여러분? 그냥 문제가 쏟아집니다. 너무 많이 나와. 이게 진짜 야, 이렇게까지 많이 나올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최근에는 그냥 막 쏟아져요. 막 쏟아져요. 일단 냉전의 체제, 그 다음에 여러 독트린들, 닉슨 독트린, 트루먼 독트린, 이런 독트린들. 그 다음에 독일의 통일, EU, 이러한 것들이. 보세요. 작년 수능에 2021년 나왔죠. 2021년 두 문제 나왔습니다. 2022년, 2020년 나왔죠. 우리 2018년 두 문제 나왔고요. 2019년도 나왔었고, 17년에 두 문제 나왔었고. 그냥 여기 파트는 웬만한 모평 문제에서 한 두 문제씩은 그냥 쭉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그 모습 가보도록 합시다. 이게 바로 오늘의 포인트, 냉전 체제. 그 다음에 냉전 이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 경제의 여러 변화, 요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거 간단하게 복습합시다. 자, 2차 세계대전입니다. 2차 세계대전 그 앞에 있었던 게 경제 대공황이었었고요. 미국은 뉴딜 정책, 영국과 프랑스는 블록화 시키면서 그러한 위기를 모색해 나갔었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경제 대공황 이전에 이미 무솔리니는 1922년에 로마 진군하면서 그 이후 권력을 잡아서 일당 독재한 모습, 파시즘의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전체주의적 모습이 먼저 나타났었죠. 경제 대공황 이후의 모습 중엔 독일에 누가 등장합니까? 히틀러가 등장했었고요. 그 히틀러가 등장하면서 나치당 만들고 총선에서 승리하게 되면서 바이마르 헌법 정지시키고요. 국제연맹 탈퇴하고요. 총통되고요. 그 다음에 재무장 선언했습니다. 그 순서들. 그리고 그들이 결과적으로는 스페인 내전, 에스파냐 내전에 참가하게 되면서 최종 리허설까지 끝난 모습이었었고요. 일본은요, 1923년도 관동 대지진으로 인해서 군부가 이제 특히 당시에 소수 세력이었었던 조선인들, 한인 세력들을 비판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었고요. 많은 학살이 자행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제 대공황을 이용해서 군부가 권력을 잡게 되었었고 1931년 만주사변, 37년 중일전쟁 과정 가운데 난징 대학살이 있었습니다. 1937년도에 이 세 나라는 삼국 반공협정이 체결되었었고요. 그 이후 2차 세계대전은 1939년에 9월에 시작되었었는데 그 이전에 38년도에 독일이 오스트리아 병합했었고요. 수데텐 지방 요구하게 되면서 뮌헨 협정으로 그것을 뮌헨 회담으로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자, 39년이 되면서 단치 지방을 요구하게 폴란드 회랑 지방, 단치 지방, 즉 두 개 같은 거라고 했었죠. 요구하게 되었었고요. 자, 그러한 과정 가운데 결과적으로는 영국과 프랑스가 노하자 이 소련과
불가침 조약 맺고 9월 달에 바로 폴란드 침공했었죠. 그 다음에 그 과정들, 바로 폴란드 침공해서 폴란드 절반 가져가고, 그 다음에 한 반년 쉬었다가 40년 4월 달에 덴마크, 노르웨이 장악하고, 그 다음에 5월 달에 네덜란드, 벨기에 쪽으로 이용하면서 내려오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그 파리 지방까지 장악하는, 그러니까 프랑스 북부 지방까지 장악하면서 BC 정도 만들었던 게 1940년이었었고요. 그러다 41년도에 소련까지 공격하고 42년도에 스탈린그라드 전투 벌였었고, 거기에서 지게 되면서 좀 힘이 많이 빠집니다. 44년도에 노르망디 상륙작전, 그 다다음 달에 파리가 해방당한 되는 그런 모습 있었고요. 2차 세계대전 중에 41년도에 대서양 헌장 있었었고요. 43년도에 카이로 회담도 있었다라는 거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본은 41년에 진주만 공습했었고, 그 이후에 미드웨이 해전에서 미국한테 지게 되면서 승기 완전 빼앗기는 모습 있었죠. 그런 과정 가운데 이탈리아는 1943년 항복했었고요. 독일은 45년 5월에 항복했었고요. 일본은 45년 8월에 항복하게 되면서 뉘른베르크 군사재판, 그 다음에 도쿄 군사재판에서 각각의 그런 모습을 그 이후 전후 처리를 당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되셨죠? 바로 가볼게요. 자,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이제는 다시 전쟁하지 말자고. 그걸 막기 위한 최고의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자고. 그래서 나왔던 게 국제연합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엔입니다. 언제 만들어졌냐면 2차 세계대전이 1945년 8월에 끝나죠. 10월에 만들어집니다.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요것도 나온 적 있고요. 근데 이 유엔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유엔의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데는 총회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주요 국가 5개 국가가 참여하는 것을 안보리라고 하거든요. 이걸 원래는 안전보장이사회인데 줄여서 안보리라고 합니다.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5나라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좀 힘이 있는 나라들입니다. 영국, 미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이 5나라가 있는데, 사실은 유엔은, 이 국제연합은 국제연맹회보다, 국제연맹은 좀 맹했었는데 국제연합은 아직까지 이게 뭐 수십 년 동안 이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세계 3차 대전을 막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강대국들의 기득권, 그 권리를 그 전보다 더 많이 인정해줬어요. 이게 유지되고 있는 또 하나의 이유이기도 해요. 이게 국제사회가 힘의 논리라는 게 마찬가지예요. 무슨 소리냐? 유엔의 진정한 힘은요, 총회에 있지 않아요. 여기에 있어요. 안전보장이사회. 안전보장이사, 이게 뭐 제가 정치 파트가 아니라 너무 깊게 들어간 건 그렇지만, 이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들이 여기에 군사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주요 국가들이에요. 이게 비상임이사국 10개국은 2년 단위로 돌고요. 상임이사국은 영원이에요. 임기가 없어. 그런데 어떤 지역에 무슨 군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유엔군을 참전시키려고 해요. 그럼 이 5개 나라 중에 전부 다 동의를 해야 돼요. 만약에 한 나라라도 난 싫어! 라고 해버리잖아요. 유엔이 군사적인 제재를 할 수 없어요. 즉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국가의 기득권이 전부 다 인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요 국가들 입장에서는 여기에 무조건 들어가야만 하는 거지. 즉 이들은 군대도 있었고요. 전쟁 제재 수단도 있었습니다. 맹한 단체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상태에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우리는 냉전이라는 체제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냉전이 뭡니까, 여러분? 냉전. 냉전은요, 이런 거예요. 보통 우리는 전쟁을 열전이라고 하거든요. 열전이 뭐 치고 맞고 총 쏘고 막 칼부림하고, 이걸 우리는 열전이라고 해요. 그런데 냉전은요, 싸우진 않지만 싸움보다 더 긴장 상태 있죠. 이게 냉전이에요. 이게 냉전. 이게 뭐죠? 주먹은 나가진 않지만 뭔가 주먹을 내도 이상한 분위기 아닌 극도의 마치 콜드워, 얼어있는 전쟁 상태 같은 느낌이라는 거죠. 이걸 냉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냉전이 왜 시작됐냐? 2차 세계대전에 둘 다 승전국이었었던 미국과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진영, 즉 자유진영과 소련 중심의 공산주의 진영, 사회주의 진영의 대립이 이때부터 본격화되거든요. 첫 번째 신호탄은 동유럽의 공산화였었어요. 즉, 이 동유럽의 여러 국가들, 여기 보시는 소련이 이때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선 이 주변 여러 나라들 있잖아요. 폴란드라든가 동독이라든가 여기에 많은 발칸반도 이 북쪽에 많은 국가들을 다 공산화시켜요. 너네도 다 빨간색으로 들어와! 이렇게 딱 이러고 있었어요. 그러자 미국 입장에서 쟤네 봐라. 소련이 너무 지금 약간 하네. 뭐 너무 나서네. 이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당시에 독일에 가장 이 유럽에서 상징적인 국가였었던 그리스와 터키가 공산권으로 넘어가기 직전이야. 이때 미국 입장에선
미국은 솔직히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가장 경제적으로 이득을 많이 봤거든요. 2차 세계대전에서도 사실 진주만이 기습당하긴 했지만 미국의 본토는 공격을 안 받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9.11 테러가 미국 사람들한테 엄청난 충격이었던 거야. 왜? 미국의 본토가 최초로 외부 세력으로부터 받은 사건이니까요. 자,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소련이 이거 더 이상 미국에 방치했다간 유럽 전체가 공산화된다라는 위협에 휩싸이게 되었던 것이죠. 뭐 그리스와 터키가 거의 넘어가기 직전이었으니까. 특히 소련이 이들의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면서 공산주의 진영으로 많이 편입시켜 갔거든요. 자, 그렇게 되자 이 그리스, 여러분 참고로요, 그리스는요 경제력은 유럽 내에서 별로 크지 않지만 모든 유럽 사람들이 자신의 사상, 철학의 원료를 그리스로 삼고 있어요. 선생님 로마 아닌가요? 로마가 그리스를 원료로 삼고 있거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 로마 문화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그리스가 공산화된다는 것 엄청난 충격이었던 거야. 그렇게 되면서 터키와 그리스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당시에 미국 대통령 트루먼이 의회에서 연설을 해요. 이러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국가들의 경제적 재건을 위해서 경제적인 지원을 하겠다라는 선언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당시에 장관이었었던 마샬이 계획을 세우고 돈을 쏟아붓기 시작해요. 우린 그걸 마샬 계획이라고 해요. 마샬 플랜이라고도 하죠. 자, 그런 상태에서 철의 장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철의 장막이라는 게 뭐냐면 소련을 기시로 해서 여기 라인으로, 즉 소련의 그 사회주의와 세력이 되었었던 그 라인, 그걸 천의 장막이라고 하고요. 가끔 우리가 여러분 세계사책 읽다 보면 죽의 장막이라고도 하거든요. 그거는 중국의 공산화 라인을 보통 죽의 장막이라고 합니다. 죽이라는 게 대나무를 뜻하는 거예요. 어쨌든 여긴 철의 장막, 중국은 죽의 장막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다시 설명드리자면 이런 모습에서 자, 동유럽이 공산화되었었고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트루먼 독트린이라는 말이 뭐냐면 학설, 주의, 이론이라고 뜻해요. 보통 뜻하면. 즉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 내세웠었던 외교적인 방향, 노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트루먼 독트린으로 인해서 공산권 확산을 막기 위해 마샬 계획이 나오게 되었었고요. 그것에 대한 대응하는 차원에서 코민 포럼이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이건 공산권 국가들의 정보기관이에요. 정보국. 그리고 코메콘이라고 해서 상호 경제 원조를, 그러니까 공산권 진영의 상호 원조를 하기 위한 기구이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상태에서 베를린 봉쇄까지 이어졌거든요. 자, 베를린 봉쇄는 또 조금 더 잠시 뒤에 말씀드리고요. 이게 트루먼 독트린이에요. 트루먼 독트린은 당시에 대통령 이름이 트루먼이었습니다. 미국 대통령 트루먼이 의회에 연설하면서 우리가 그리스의 경제적 대권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서 경제적인 지원을 선언했었고요. 그것을 위해서 뭐가 나오게 되었었다? 마샬 계획, 마샬 플랜이 실행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어디냐면요, 여러분, 독일 상황이에요. 독일은 이렇게 나라가 나뉘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서독, 여기를 동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서독 지역은 당시에 주요 국가였었던 영국, 미국, 프랑스가 나뉘어서 점령을 하고 있었고요. 여기 동독 지역은 소련이 통치하고 있었던 상태였어요. 근데 문제는 동독 지역, 독일의 가장 대표적인 그 도시가 어딥니까? 베를린이죠. 베를린이 여기거든. 즉 동독 지역 안에 대표적인 도시가 여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도 또 나누었어요. 어떻게 나눴냐면 이렇게 나뉘었어. 이렇게 나누는 거야. 보이시죠? 여기가 다 동독 지역이에요. 여기가 다 동독 지역이에요. 느낌 오셨습니까? 요렇게 됐다가 요게 요렇게 온 거야. 그런데 여기는 이 베를린도 요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각각의 이 프랑스와 영국과 미국이 네 지역으로 나눠서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 지역은 약간 이념적으로 좀 친하잖아요.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가 야, 우리 여기 안에서 통화도 같이 쓰고 하나의 통화 이러한 모습, 이게 서베를린을, 이게 베를린도 이게 서동 이렇게 나눴겠죠. 그러니까 서베를린을 이들이 통합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줘요. 그렇게 되자 여기에 이쪽으로 들어가는 수도라든가 뭐 철도, 교통 이거를 싹 끊어버려. 소련 말 안 들었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갑자기 이들 인해서 프랑스, 영국, 미국으로 인해서 완전히 뭐 먹을 것도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막 비행기로 와가지고 막 물건 막 던져주고요. 막 그런 모습들이 많았다고. 우린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베를린 통합 문제. 즉, 뭐 여기에 통화를 통합한다라든가 서베를린을 통합하는 문제가 있었고요. 이것을 위해서 베를린을 봉쇄해요. 마치 여기로 들어가는,
이 서베를린으로 들어가는 여러 도로라든가 철도 전부 다 끊어버렸던 것이지. 자, 그러한 모습 과정 가운데 더 대결은 극으로 치닫고 있었던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동유럽에 공산화가 있었고요. 그것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미국 대통령 트루먼이 독트린을 발표했습니다. 이 트루먼 독트린을 위해서 마셜 계획이 있었고요. 또 그것에 대한 대응하는 차원에서 코민포럼과 코메콘이라는 사회주의권 국가들, 공산권 국가들 간에 서로 뭐 경제적 지원 또 그들의 정보를 공유하는 기관이 만들어졌었어요. 자, 그러한 와중에 1948년도에 서베를린을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가 일으키자 당시에 소련이 베를린을 봉쇄해버려요. 이게 1948년의 일이고요. 자, 그러한 극단에 대립해되는 과정 가운데 이쪽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가 중심이 되어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이게 나토예요. 나토 여러분 올해 꼭 눈여겨서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 나토와 관련된 문제가 재작년에 한번 본 문제로 나온 적도 있고요. 최근에는 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의 그 대결 과정 가운데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 나토 문제예요. 즉 자본주의권 진영, 자유주의권 진영의 군사적 동맹체예요. 이들을 우리는 나토라고 하고요. 이 나토가 만들어지게 되죠. 야, 뭐야? 우리 공산권 진영도 또 하나, 그거 하나 만들어! 라고 하게 되면서 만들었던 게 바르샤바 조약기구예요. 이게 1949년에 만들어졌고요. 나토가. 북대서양 조약기구입니다. 이것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공산권 진영에서 만들었던 것이 바로 바르샤바 조약기구. 이걸 줄임말로 WTO라고 해요. WTO는 사실 우리가 더 많이 쓰이는 건 세계무역기구예요. 1995년도에 만들어졌던. 그렇지만 바르샤바 조약기구도 줄임말로 WTO입니다. 그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이 나토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되지. 자, 조약을 체결한 회원국들은 뭐 쭉쭉쭉 나오게 되면서 1949년 미국을 주축으로 영국, 프랑스,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등 12개국이 뭐 지금은 30개국입니다. 사이에서 체결된 집단 안전 보장 조약이 바로 나토 북대서양 조약 기구가 되겠습니다. 1949년도에 만들어졌었고요. 국가들 참여했던 국가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걸 외우는 건 무의미합니다. 자, 이들이 이렇게 모여있던 이유가 뭐다? 여기 소련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런 공산주의권 진영, 사회주의권 진영에 대응하기 위해서 나왔던 것이 바로 이 북대서양 조약 기구가 되겠다. 되셨죠? 그래서 이 표가 이해해 주셔야 돼요. 여기 내용 진짜 많이 나왔습니다.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냉전 체제의 모습을 보자면 이렇게 돼요. 생각보다 여러분 냉전 체제라는 건 뭐냐면 제가 아마 몇 강 전에 그 말씀 드렸을 거예요. 최근 1000년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을 행사했던 인물이 누구다? 마르크스다라는 말씀 드렸죠. BBC에서 조사한 내용인데요. 왜 그러냐? 전 세계가 20세기 중반에 양분돼 있었어요. 즉 미국과 캐나다와 뭐 이쪽 지역과 영국, 프랑스를 대표하는 서방권 진영과 여기에 대결하는 소련 안에는 폴란드도 일부 들어갔고요. 당연히 여기 동독도 들어가 있었었고요. 자, 몽골이라든가 중국, 베트남 이 지역 일대가 전부 다 공산권 진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어마어마한 대결 구도가 나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권 진영과 소련 중심의 공산권 진영 간의 극단 대결 상태, 우린 이 체제를 냉전 체제라고 해요. 물론 여러 국가들은 야, 나는 니네 포함 안 되고 싶어 라고 하면서 나왔던 많은 국가들도 있어요. 이게 아프리카라든가 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은 야, 난 너네 포함 안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제3세계 운동, 우리는 너네한테 포함되지 않고 우리들만의 길을 걸어갈 거야 라고 하는 제3세계 운동도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제3세계 운동이란 건 뭐냐면 나 미국 편도 싫고 소련 편도 싫어. 그리고 너네 과거에 우리나라 식민지 삼고 너무나 많이 고생시켰잖아. 우리는 누구한테 피해 주지도 않고 피해 받기도 싫어 라고 하는 제3세계 운동 내지는 제3의 길 운동을 펼쳤습니다. 대표적인 게 평화 5원칙. 이런 거 외우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거 외우는 게 제일 바보야, 세계에서 공부할 때. 이게 포인트가 아니야. 다 좋은 말이야. 너네 우리한테 경제력 세다고 우리한테 침범하지 마가 이 내용의 핵심이에요. 자, 평화 5원칙이 나오게 되었었고, 이게 뭐 호혜평등, 상호불간침, 영토주권, 상호존중, 평화공존, 내정불간섭 이런 걸 외울 게 있습니까? 너네 힘 있다고 우리한테 간섭하지 마, 핵심이에요. 이게 평화 5원칙이었었고, 그러고 나서 콜롬보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왔던 게 반둥회의예요.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오면 대부분 다 반둥회의가 나오지. 반둥회의는 아시아 아프리카 대표회의 내지는 아시아 아프리카 회의라고도 하고요. 여기에서 나왔던 게 평화 10원칙이에요. 평화 10원칙도 외우는 거 아니야. 여기 있는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써놨어.
뭐 상호 존중, 상호 불가침, 호혜 평등 이걸 조금 더 많이 써놨어요. 이거 외우는 게 아니야. 포인트가 아니야. 있긴 있어요. 여기 평화 10원칙. 이런 거 외우는 게 포인트가 아니야. 세계사 전체적인 틀을 이해하라고. 그렇고 자, 이 반동회의, 반동이 어디냐면 지금 인도네시아에 있는 도시거든요. 거기에서 29개국이 모여가지고 이 회의를 열었던 거예요. 자, 그러한 와중에 1955년이죠. 그리고 나선 아프리카, 1960년을 아프리카의 해라고 하거든요. 아프리카의 바로 그 연도다라는 의미겠죠. 왜?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들이 여기서 다 이해 1960년에 대부분 다 독립을 하거든. 그리고 제1차 비동맹 회의라고 그래갖고 뭐 이집트라든가 유고슬라비아야 이런 지도자들이 만나가지고 우리 뭐 영국, 미국 편도 싫고 소련 편도 싫어라고 하면서 그런 비동맹 회의를 열기도 했습니다. 대략의 연도를 가끔 물어보기도 하니까 대충 봐주시고요. 자, 평화 10원칙 있었습니다. 자, 그러한 와중에 뭐 제3세계 운동도 있었지만 냉전이 격화되는 모습도 있었어요. 냉전의 격화. 냉전의 격화는 무슨 말이냐? 미국 세력과 소련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력 간에 이제 극단이 됐지. 이건 내보이진 않아. 왜 내보이진 않았냐? 핵이 만들어졌잖아. 2차 세계대전이 핵무기로 끝났잖아요. 근데 이제는 서로가 핵을 너무 많이 갖게 되면서 전쟁을 한 번 뻗었다간 뭐 전 세계 공멸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것만 하고 있는 상태야. 잘못했으면 진짜로 막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하지도 못했던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었죠. 자, 대표적인 게 1960년 6.25 전쟁입니다. 제가 세계 테마기행으로 한 달 넘게 이제 그 유럽에 있었잖아요. 놀랐던 거. 터키 사람들이랑 이제 만나서, 터키는 6.25 전쟁 때 우리 도와주기도 했던 나라 아닙니까? 뭐 그 형제 국가라고도. 실제로 터키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되게 놀랐던 건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코리아에서 왔다니까 너네 이제는 전쟁 안 하니? 라고 물어요. 어떤 어르신,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은요,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전쟁 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더라고. 날 되게 불쌍하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10대한테 물어보면 나 코리아에서 왔다고 I love BTS 바로 나와. 근데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한테 물어봤더니 너네 이제는 전쟁 끝났니?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깜짝 놀랐어. 실제로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인식은요, BTS로 인해서 뭐 블랙핑크로 해서 많이 바뀌고 있긴 하지만 이 6.25 전쟁이 갖는 그 이미지가 되게 셌어요. 특히 이 6.25 전쟁은 냉전 체제가 만들어지고 본격화되었던 거의 최초의 전쟁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25 전쟁 1950년부터 53년까지 있었죠. 보통은 한국전쟁이라고 더 많이 알려져 있는 6.25 전쟁이 있고요. 그 다음에 1961년에 베를린 장벽이 설치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독일이 있고요. 이렇게 서독과 동독이 있죠. 동독 내에 베를린이 있고요. 베를린이 이렇게 4개 국가로 나누어서 한다라고 했었죠. 여기에 베를린에 장벽이 설치되었던 게 1961년이에요. 요 해 은근 많이 물어봤습니다. 요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중에서도 이번 이 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쿠바 미사일 위기예요. 쿠바 미사일 위기. 이것 때문에 실제로 3차 전쟁이 일어날 뻔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그 미국 바로 밑에 있는 나라 중에 야구 잘하는 나라 어떤 나라인지 아세요? 쿠바라고 있죠? 네, 쿠바. 생각보다 되게 가까이 있어요. 이게 미국이잖아요. 플로리다 반도잖아요, 이게. 여기 바로 밑에야. 그런데 여기 국가 중에서 쿠바가 참 특이하게도 공산주의가 완성이 되었어요. 근데 소련이 여기에다가 몰래 이 미국 본토 바로 밑에 아니에요. 여기에 미사일 기지를 세우고 있는 걸 뒤늦게 미국이 발견을 해요. 그것도 이제 그 소련의 그 미국으로 파견되었었던 그 정보원이 그냥 또 이제 해버린 거죠. 뭐 그는 얘기하기에는 뭐 자신이 전 세계의 평화를 지키고자 했다라고 하는데 뭐 이 정확한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고요. 어쨌든 이게 되고요. 깜짝 놀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만약 핵무기를 쏴서 미국 빵빵빵 떨어뜨리면 미국이 그냥 완전 공멸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야. 이걸 미국에서 알고 너무나 깜짝 놀라죠. 그러고 나선 당시에 붙었었던 인물이 누굽니까? 미국의 당시 그 대통령 존 F 케네디가 있었고요. 당시에 소련에는 후르시초프라는 인물이 극단 대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 케네디가 강경한 모습을 보이죠. 너 여기서 이거 안 빼면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당시에 많은 사람 진짜 걱정을 많이 해요. 이거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겠다. 날지도 모른다. 이런 걱정을 해요. 근데 이때 후르시초프가 한 발을 뺍니다. 한 발을 빼면서 그러면 그냥 물러나진 않고요. 야, 솔직히 너네도 터키 밑에, 터키가 그 당시에 소련 바로 밑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네도 터키 밑에 지금 그 군사 시설 만들고 있는데 그거 빼. 그럼 우리도 뺄게. 이게 합의를 가야 돼요. 극적으로. 그렇게 되면서 쿠바가 그냥 미사일 위기로 끝나.
쿠바로 시작된 핵전쟁이 아니라,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참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분 존재하는 확률이 되게 위태위태했던 거예요. 전 세계 역사를 보면.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 1964년의 베트남 전쟁. 통킹망 사건이 살짝 많이 위조가 되죠. 예, 그래서 미국이 이때는 도미노 이론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미 캄보디아나 베트남이 베트남 북부 지역에 공산화가 되거든요. 이거 놔뒀던 도미노처럼 이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가 다 공산권 진영으로 넘어갈지도 모른다라는 위기가 있었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뭐 지금 이해도 많이 이제 밝혀진 내용이죠. 미국이 약간 너무 좀 과잉 대응을 하면서 전쟁을 거의 본격적으로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럼 문제는 이것으로 인해서 미국 내에서 반전 여론이 되게 많아요. 이것과 관련된 영화는 여러분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가 있어요. 정말 좋은 영화입니다. 예, 그 내용을 보시면 거기 뭐 반전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 닉슨, 좀 국제 정치 많이 아는 친구, 워터게이트 사건이 그 닉슨이 맞아요. 당시에 미국 대통령 닉슨이 닉슨 독트린, 즉 트루먼 독트린은 냉전 체제의 시작을 알렸죠. 닉슨 독트린은 냉전의 완화를 갖고 와요. 알았어. 너네 이렇게 전쟁 싫어하니까, 우리의 이 젊은이들이 적에 나가서 죽는 걸 너네가 그렇게 싫어하니까 앞으로 미국은 다른 나라 일에 직접적인 관여하는 걸 최소화할게라고 실제 국제 외교 노선을 발표를 해요. 이것으로 인해서 냉전이 완화되는 모습을 보여요. 이게 1969년에 이 연도 진짜 많이 나옵니다. 트루먼 독트린 1947년, 닉슨 독트린 1969년. 요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닉슨은 그로부터 3년 뒤에 중국을 방문해요. 선생님, 중국 방문이 뭐요? 뭐 지금 뭐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뭐 국빈 방문으로 뭐 중국도 가고 미국도 가고 하잖아요. 이때는요, 여러분 냉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냉전 서로 국가에서는 올림픽 뭐 참여도 안 하고요, 막 이럴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그것도 미국 대통령이 당시에 공산권 진영 국가에서 또 가장 핵심적인 국가였었던 중국을 방문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놀라운 일이야. 물론 내부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었지. 중소 분쟁도 있었고요. 중국과 소련이 뭐 영토라든가 또 이념적으로, 왜 소련 입장에서는 공산권쟁에서 제일 큰 형이 나지, 너 내 말 들어라고 하는데, 중국은 야 인구는 우리가 더 많거든 하면서 이들도 독자적인 막 노선을 위해서 막 국경선 분쟁과 함께 문제가 있었었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나토, 아까 말씀드렸던 북대서양 조약기구에서 프랑스가 탈퇴해요. 66년에. 이런 배경들이 있었어. 선생님, 왜 프랑스는 탈퇴할까요? 이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미 미국은 핵전쟁으로, 핵으로 인해서 핵미사일로 2차 세계대전을 끝냈잖아요. 그러고 나서 소련도 얼마 안 가서 무기를 만들거든요. 그러고 나선 영국한테는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해줘요. 미국이 약간 많이 열어줘. 근데 프랑스한테는 희한하게 이걸 되게 간섭을 하고 막 막아요. 그렇죠. 프랑스가 몇 번은 미국한테 너네 그러지 마, 우리도 해줘 하는데, 이때 미국이 그 노선을 펼치지 않거든요. 이때 프랑스의 대통령이 누구냐면 지난강에 레지스탕스 운동했었던 드골 있죠. 드골이 대통령이었어요. 드골이 아이씨 뭐야, 미국 믿지 마, 우리도 독자적으로 해 라고 하면서 나토에서 나와버리고 탈퇴해버리고요, 독자적으로 핵 개발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성공을 해. 이것 때문에 프랑스가 지금도 상임이사국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국제사회에서. 어쨌든 이러한 배경 가운데 중국까지 방문하게 되면서 중소 분쟁 배경 가운데서도 약간 냉전 체제가 이제 완전 확고했었거든요, 이 둘의 대립이. 그런데 조금 애매한, 약간 풀리는 느슨한 형태가 나오게 되었었고, 이 배경에서 나왔던 게 그 유명한 핑퐁 외교예요. 핑퐁 외교가 뭐예요? 대통령이 직접, 정치인들이 가기 전에 스포츠 외교라고 그래갖고 외교단들이 먼저 가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이때 미국이 잘하는 게 뭐예요? 지금 뭐 야구, 축구, 축구는 뭐 풋볼 말고는 럭비 아니건 아니겠구나. 뭐 야구라든가 혹은 농구 이런 거 했으면 미국이 무조건 이겼겠지. 기분 나빴겠지. 근데 예나 지금이나 전 세계 최강이 어딥니까? 중국 아니에요. 중국이 탁구는 최강이었거든. 그래서 미국 탁구 선수들이 중국에 가서 교류전 같은 걸 하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야, 미국 애들 우리 와도 괜찮겠는데, 이게 약간 외교적으로 좀 풀리면서 이제 정치인들도 한두 명 왔다 갔다 하면서 대통령까지 가게 되었던 거야. 이게 그 유명한 핑퐁 외교의 결과로 미국 대통령이 중국까지 방문할 수 있었던 거거든. 그리고 나서 미국과 소련이 전략 무기 제한 협정, 이건 SALT라고 합니다. 이게 1차 미소 전략 무기 제한 협정을 72년도에 맺으면서 더 이상 우리 이제 핵무기 더 개발하지 좀 말자, 좀 제한하자라는 움직임도 있었고요. 미국과 중국이 79년도에 수교까지 해요. 그래서 요 70년대 요 상황을 우리는 데탕트 시대라고 합니다. 데탕트라는 말은요, 프랑스어로 긴장의 완화를 뜻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당시에 서독의 총리였었던 빌리 브란트가 동방 정책이라고 그래가지고 지속적으로
이 동독을 끌어안는 그러한 정책. 결과적으로 이거로 인해서 1990년 독일은 통일을 합니다. 자, 이러한 상태에서 닉슨 독트린, 제 교재에 있으니까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세요. 닉슨 독트린은 더 이상 미국이 다른 나라 간섭하는 걸 최소화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었고요. 그리고 나서 70년 12월에 바르샤바의 무릎 꿇기라고 하는 바로 이러한 장면으로 인해서 당시에 독일은 그 국제사회에 우리가 과거에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라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유럽 내에서도 사실 가장 힘 있는 나라. 왜 영국이 브렉시트 했겠습니까? 바로 독일이 워낙에 많이 그 경제력을 많이 행사하고 주도권이 지금 독일이 다 가져갔거든요. 그러한 모습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요. 자, 80년대 전 세계 주요 지도자들로 하자면 당시에 뭐 철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영국의 마가렛 대처가 있었었고요. 이런 내용은 외우지 마세요. 그냥 뭐 제가 써놓긴 했어요. 그냥 국영기업의 뭐 그냥 민영화라고 해서 나오고요. 그 로널드 레이건은 뭐 소득세 인하하고 뭐 복지 비용 축소하면서 레이건 로믹스라는 걸 펼치기도 했었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인물은 고르바초프입니다.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로스트, 즉 개혁 개방 노선을 펼치면서 냉전의 종식을 갖고 왔었던 바로 그 인물 고르바초프입니다. 1985년도에 서기장으로 취임을 하면서 더 이상 우리 소련도 이렇게 고립되는 형태가 아닌 개혁 개방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하면서 이게 좀 말이 어려워요. 근데 몇 번 듣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로스트입니다. 이게 러시아어로 개혁 개방이래요. 그러면서 1991년 소련이 해체되었고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옐친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되었었고요. 그리고 독립국가연합, 즉 소련 안에 여러 국가들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이 국가들이 각각 독립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것이 우리는 이 국가들끼리 또 하나 연합을 만들거든요. 이걸 우리는 독립국가 연합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모습 가운데, 그러니까 이 냉전 체제의 가장 큰 힘이었었던 소련이 이렇게 붕괴돼 버리자. 이게 1991년에 소련이 해체되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이자 다른 국가들은 더 말할 것도 없죠. 대표적으로 독일. 독일은 동독과 서독으로 나눠져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베를린 장벽이 89년도에 붕괴가 돼요. 그리고 나서 90년에 통일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이거 보면 우리 세계사 배우면 저는 이 수업할 때만 내 마음이 너무 답답해.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 대표적인 국가 독일과 일본이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것도 사실 설명드리자면 이것도 너무 좀 긴 얘기라 일본은 분단도 안 돼. 참 어이없게 우리나라가 분단이 돼. 우리나라는 피해자인데. 동독은 독일은 분단이 됐잖아요. 동독과 서독으로 나뉘어졌었잖아요. 이미 제가 꼬마 때인 1990년도에 30년 전에 통일이 돼요. 우리나라는요. 이 상황만 보면 저는 참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사실은 제가 조금 더 역사를 좋아하고 역사 선생이 됐던 이유까지이기도 합니다. 아직까지도 이게 참 해결이 안 되는 이런 아픈 역사를 가르쳐야 된다는 것 자체가 참 역사 선생으로서 좀 비애도 느끼고 안타까움도 느끼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 학생들 만나보면 통일 꼭 필요합니까? 막 이렇게 좀 얘기하는 친구들 간혹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이거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이제 통일 얘기를 좀 여러분들과 한번 심도 깊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을 텐데요. 통일은 돼야 됩니다. 어쨌든 그런 모습 보시고요. 유고슬라비아도 큰 연방이었었거든요. 티토라는 인물이 장악하고 있었는데 티토 사망 이후 각 공화국으로 독립되었습니다. 그게 뭐 지금의 슬로베니아라든가 뭐 크로아티아라든가 막 이런 나라가 뭐 보스니아라든가 이런 세르비아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다 나오게 되었던 것이고요. 폴란드에선 자유노조가 만들어졌었고요. 총선에서 89년도에 승리를 해요. 총선에 승리하고 바웬사라는 공장 노동자 출신의 그 인물이 대통령으로까지 당선이 됐어요. 이게 작년 시험 문제였잖아요. 지난 수능 시험에서 바웬사가 등장했었죠. 체코슬로바키아는요. 벨벳 혁명이라고 그래갖고 당시에 평화적으로 혁명을 완성하게 되고요. 하벨이라는 인물이 대통령이 됩니다. 여기 하벨이라든가 바웬사라든가 뭐 독일의 통일이라든가 그다음에 고르바초프, 그다음에 소련의 해체 이런 단어들은 냉전에 종식되었었던 것의 상징적인 단어들이니까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다 외우지 마세요. 이런 거 외우라고 써놓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냉전이 붕괴되었던, 냉전 체제가 종식되었던, 사회주의권이 붕괴되었던 뭐 상황을 설명한 거지. 이거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거지. 이거 외우라고 제가 설명드리는 거 아닙니다. 자, 폴란드에서는 누가 등장했다고요? 바웬사가 집권했다고. 이걸로 그냥 요거 나오면 냉전 체제, 냉전의 종식 끝이었어요. 루마니아에서는 여기 지도에 나왔죠. 차우세스쿠라는 좀 또 말도 안 되는 또 독재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이제 그 정권이 붕괴되었었고요.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여기가 유고슬라비아예요. 정말로 종교적으로도 복잡하고 인종적으로 참 복잡했던 나라거든요. 지금은 여러 개 국가로 다 독립이 되었었죠. 그다음에 이제 뭐 체코와 슬로바키아도 이제 분리 독립이 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이게 유고슬라비아 해체입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발칸반도 위쪽에 여기 국가, 여기가 마케도니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그래서 여러분 특히 크로아티아에서 남자 친구들 중에서는 축구 좋아하는 친구, 그 한때 그 전 세계 최고의 미드필더라고 했었던 모드리치라는 그 축구 선수 아시죠? 그가 크로아티아 출신이잖아요. 어렸을 적 그 모드리치 주요 영상 같은 거 보면 자기 막 유리판 전쟁 터 위에서 막 애들이랑 공 차고 놀았던 기억을 막 얘기한 인터뷰도 있어요. 보시면 그거 재밌어요. 이 크로아티아 이 독립운동을 펼칠 때 그 할아버지가 모드리치의 할아버지가 이게 그 총상으로 또 돌아가시고 뭐 그런 장면도 그 얘기도 막 하고 합니다. 어쨌든 그게 1990년대 초의 상황이고 하니까 뭐 사실은 뭐 역사적으로 따지자면 거의 최근의 이야기죠. 자, 그렇게 되면서 소련이 해체되었습니다. 이게 다 소련이었어요. 예, 그러다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기르기기즈스탄, 타지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런 거 외우시는 게 아니죠. 이런 게 독립이 되면서 소련이 해체가 되었다. 그 정도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나선 2차 세계대전 이후의 경제체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문제는 경제체제도 만만치 않게 나와요. 제일 먼저 브레턴 우주체제요. 요거 어려워하시는데 어려울 거 없고요. 미국의 브레턴 우주라는 곳에서 만났어요. 언제 만났냐면 1944년에 만났대. 44년이면 어떤 상황이에요? 2차 세계대전 거의 끝나갈 때쯤이야. 그때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주요 인사, 특히 경제적 인사를 부른 거예요. 야, 이거 전쟁 어떻게든 끝날 텐데 전쟁 끝난다고 끝 아니잖아. 전쟁 끝나면 경제가 더 문제인데 앞으로 경제 어떻게 할 거야? 이거 경제 어떻게 다시 되살릴 거야? 라고 해서 막 회의를 한다고 난상 토론을 벌여요. 이때 그래서 두 개의 기관이 만들어져요. 브레턴 우주 회의 끝에 만들어진 체제를 브레턴 우주 체제라고 하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두 개의 기관이 만들어져. 이게 국제통화기금 IMF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참 아픔의 단어죠. 아픔의 단어. 그 다음에 국제부흥개발은행 IBRD가 나오게 되죠. 이거는 전후 복구를 위해 노력했었고요. 예, 무역 적자를 지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기 여러분 하나만 더 써놓으실래요? 달러를 이 브레턴 우주 회의에서 결정된 겁니다. 달러를 기축통화로 정했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미국에 있게 했던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에요. 무슨 말이냐? 야, 국제사회가 지금 2차 세계대전으로 고생 많이 했지? 유럽, 너네 좀 영국, 너네도 정신없잖아. 프랑스, 너네도 정신없잖아. 전쟁 이거 끝나면 어떻게든 국제사회에서 뭔가 통용되는 이 통화가 필요할 텐데 그거 달러로 하자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프랑스나 막 영국 애들이 왜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니네 달러를 뭘 믿고 언제부터 미국이 이렇게 컸어? 라고 막 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막 회의하다 보면 그때 미국이 뭐라고 하냐면 야, 니네 뭐라고 했는데 우리 달러를 못 믿겠으면 우리 갖고 있는 금을 믿어. 우리 서부 개발하면서 금 어마어마하게 나왔거든. 우리 중앙은행이 엄청 많이 왔어. 니네가 우리 달러 못 믿겠으면 니네 이 달러 갖고 오면 그 해당하는 만큼의 금 언제든지 돌려줄게. 됐지?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른 국가들이 금 자기들이 그렇게 많다니까 알았어 라고 하고 실제로 하고 그 이후 40년 이후 그러니까 지금의 미국이 초인류 강대국이 됐던 이유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정책 때문이에요. 전 세계 어딜 가도 달러를 쓰잖아. 자,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봐도 너무 많이 써. 프랑스 입장에서. 쟤네 봐라 하고 있어. 프랑스가 1970년대 초가 되면서 야, 우리 이 정도 달러 있어. 그럼 바꿔줘 라고 하고 딱 얘기하는데요. 이때 미국이 참 전 세계에서 어이없는 모습을 보여.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어이, 들켰네. 미안해. 나 사실 그만큼 금 없어. 라고 얘기를 해요. 야, 무슨 말이야? 있다며. 아니 뭐 찍어내다 보니까 너무 많이 찍어냈네. 미안해. 그 정도는 돌려줄 거 없어. 그래도 뭐 어떻게 한 20-30년 가까이 이렇게 썼는데 그래도 뭐 니네 뭐 플랑이라든가 이런 거보단 우리 달러가 낫지 않아? 라고 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거야. 참 묘하죠 이게. 전세 이게 이런 보면 자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어. 어쨌든 달러가 기축통화가 됐다. IMF랑 IBRD가 만들어졌던 게 브레턴 우주 회의의 결과예요. 그 다음에 가트 체제. 이런 단어 외우시는 거 아닙니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인데 이게 1947년도가 되면서 야, 앞으로 우리 자유무역 추진하자. 그리고 국가 간에 무역할 때 관세 낮추자. 보호무역 하지 말자. 우리 그냥 자유경쟁에 맡기자. 라는 내용이에요. 요거가 좀 더 구체화되었던 게 WTO, 즉 세계무역기구예요. 1995년. 요 연도는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요 연도도 살짝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무역 분쟁 조정하고 자유무역을 더 확대해 나가는 게 바로 세계경제체제의 편입을 말했던 것이고요. 또 하나,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또 하나의 움직임 중에선 지역 간 경제협력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지역에서는 좀 뭉쳐가지고 경제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서로 도움도 주고 도움도 받고 할까라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나프타. 나프타가 뭐죠? 북아메리카 자유무역 협정이에요. 이게 북미 자유무역 협정이죠. 그래서 여기 어디 들어갑니까? 미국, 멕시코, 캐나다예요. 캐나다. 요 3개국이 들어갑니다.
3개국이 나프타 회원국이다. 잠시 지도에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APEC,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우리나라도 들어가 있죠. 아시아 및 태평양 근처에 있는 나라들끼리 뭉친 거예요. 그 다음에 아세안, 동남아시아에는 10개 국가가 있거든요. 그 국가들 간에 연합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이번 수능에도 시험 문제 나왔던 게 EU죠. 유럽연합. 우리는 야, 미국이 언제부터 저렇게 컸어? 저 원래 나눠줬어야 되는 건데 우리가 그때 예전에 못해서 그런 거잖아. 우리도 미국이 대응하려면 하나 된 형태로 나가야 돼 라고 하게 되면서 공동 외교하자. 우리 정치적 강화하자. 그 다음에 우리 달러. 제가 지금 예전에 이거 막 그 미국 애들이 거짓말하고 이렇게 됐는데 우리 유로화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저 달러 우리가 장악하자 라고 하면서 움직였던 거야. 근데 사실은 EU가 되면서 누가 제일 유리했는지 알아요? 독일이 제일 유리했어요. 원래는 그 전까지 이 유럽의 전 세계의 이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었습니까? 영국이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영국이 하다 보니까 계속 피해를 보고 있거든. 그래서 빠져나간 거야. 근데 아마 여러분 블랙시트로 인해서 이 지금 강의 찍는 게 2021년 말이거든요. 아마 지금보다 2년, 3년, 4년, 5년 지나가잖아요. 영국의 전 세계 영향력은 점점 줄어들 겁니다. 블랙시트에서 아마 빠진 게 아마 결정적이었을 거예요. 예, 손해였어도 제가 볼 땐 역사적으로 여러 경제학자도 그렇지만 가져갔었는 게 더 옳지 않았었나 싶은데 어쨌든 여기 안에서도 여러 정치적인 논리들이 있었을 테니까 이건 그냥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원래는 ECSC라면서 이제 느슨한 석탄, 철강 공동체가 만들어졌었고요. 이 유럽 경제 공동체가 나오게 되면서 유럽 공동체, 그 다음에 EU가 나오게 됐었는데 이런 순서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안 물어봐요. 중요한 건 이 EU가 만들어지게 되었었던 조약, 이게 바로 마스트리히트 조약이야. 이 조약에 의해서 유럽연합이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의 유럽연합은 원래는 최근까지 28개국이었거든요. 근데 영국이 빠져나가면서 현재는 27개국이 여기에 해당된다라는 것도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위치상으로만 한번 확인해 주세요. EU가 어디 있는지 아시겠죠? 유럽연합이니까 당연히 유럽에 있겠죠. 그 다음에 나프타 보이시나요? 멕시코, 미국, 캐나다 북미 자유무역 협정이 있고요. 남미 남부 공동시장인데 사실 이거는 거의 물어본 적은 없고요. 요게 APEC,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이 있습니다. 봐주시면 좋겠고. 자, 오늘날의 세계 오늘날과 내일 민족 종교 간의 대립 참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팔레스타인과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여러 대립들 있고요. 카슈미르 대표적인 분쟁 지역이죠. 잠시 뒤에 지도도 한번 말씀드리고요. 보스니아 내전인데 보스니아 내전은 지금 조금 약간 시기적으로는 지났고요. 로힝야족의 학살이라든가 최근에 있었던 예멘 난민 문제, 그 다음에 시리아 난민 이런 게 최근에도 많이 벌어지고 있었고요.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라면 남북 문제입니다. 남북 문제라는 건 뭐냐면 남북한 문제가 아니에요. 남한과 북한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가 이렇게 있잖아요. 반으로 쭉 나눠서 북반부가 남반부보다 잘 살아요. 북반부와 남반부 간에 그냥 차이가 아니라 경제력 차이를 남북 문제라고 합니다. 경제력 차이를. 그다음에 환경 문제, 지구 온난화라든가 오존층 파괴, 최근에 코로나 문제 같은 것도 전 세계 문제가 많이 있었죠. 그다음에 분리독립 문제, 영국과 아일랜드의 분리독립이라든가 중국의 티베트 문제, 이것도 찾고 들어가면 스페인도 지금의 바르셀로나 지역 있죠. 그 지역을 카탈루냐 지방이라고 하거든요. 그 지역에서도 계속적으로 우리 분리독립하겠다 말하는 그런 요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근데 참 재밌는 건 20세기에 우리 인간들은 더 많이 똑똑해졌고요. 더 많은 책을 읽고 더 많은 이런 그 지성들이 왔었지만 전 세계 1, 2차 세계대전이 펼쳤고요. 많은 또 지역 간의 다툼 이런 것들이 있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반지성주의. 우리 너무나 지성에 믿지 말자. 우리가 그런다고 지금 우리가 평화가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하고요. 인간성 회복운동이라든가 실존주의, 실용주의 이러한 여러 이론들이 이런 건 안 물어봅니다. 이 중에서도 그나마 물어볼 건 남북 문제, 그 다음에 물어본다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내지는 카슈미르의 그 영토 분쟁인데 한번 보시면 이게 카슈미르 분쟁이죠. 카슈미르가 어디냐면 이 지역 여러분 찾을 수 있겠어요? 이게 인도죠. 중국 끝에. 그다음에 이게 파키스탄. 요 지역이에요. 즉 파키스탄과 인도와 중국의 접견 지역이에요. 이게 제가 예전에 이쪽에서 오신 분의 강연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이 지역이 진짜 아름다운 지역이래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파키스탄과 인도와의 그 엄청난 대립, 거기에다가 중국까지 들어오게 되면서 지금도 대표적인 분쟁 지역으로 있는 데가 바로 이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팔레스타인 분쟁. 원래는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다른 데 있다가 쓱 들어오죠. 그래서 원래는 여기 지역 정도 이렇게 차지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 노란색으로 보이는 요 지역이 이스라엘 지역이 점점 늘어났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어떻게 여기 두 지역만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 내줬죠. 여기가 가자 지구고요. 여기가 서안 지구, 뭐 웨스트뱅크라고도 하는데요. 예, 그래서 요 가운데 있는 데가 바로 이 예루살렘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 보면요. 이슬람의 성지이자 유대교의 성지이자 크리스토교의 성지여서 엄청난 또 분쟁이 예결되는 지역이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남북 간의 경제력을 보여주는 남북 문제가 되겠고요. 자, 오늘 풀었던 문제 풀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2020년 9월 묘평 문제입니다. 다음 조약으로 성립한 국제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찾으랍니다. 여기 봤더니 뭐 북아메리카 내 모든 회원국뿐만 아니라 프랑스랑 알제리랑 여기 들어간대요. 뭐 북대서양 지역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뭐예요? 나토가 나오게 되었던 국제기구죠. 미국이 결성을 주도했습니까? 당연하죠. 트루먼 독트린 이후 창설되었습니까? 트루먼 독트린은 47년, 나토는 49년. 유럽연합에 이에 출범되었다니요. 말이 안 되죠. 이거 90년대에 나오게 되었던 것인데요.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창립을 초래했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공산주의 팽창에 대항력이 조직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봐주시면 좋겠고요. 2021년 6월 묘평 문제 보겠습니다. 밑줄 친 이 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랍니다. 지도는 이 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에 모인 29개국의 참가국들이 이 회의에서 펼쳤던 것이다. 아, 여기 제3세계 운동을 펼쳤던 무슨 회의? 반둥회의. 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냉전체제의 기원이라니요. 우리는 냉전 여기에 속하지 않을래! 라고 했던 게 이들의 취지죠. 제3세계 형성에 기여했다. 이것이죠. 정답은 2번이고요. 3번. 브레턴 우주체제를 성립시켰던 건 브레턴 우주회의입니다.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체결하면서 만들어졌던 건 EU고요. 독립국가 연합을 출범시켰던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3번 문제 봅시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르랍니다. 2차 세계대전 중 새로운 세계 질서의 구상에 착수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과 영국의 처칠 수상은 대서양 헌장을 통해 자유무역 활성화의 원칙을 동의했었고요. 종전을 앞두고 44개의 대표들이 모여서 국제경제체제의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해 미국에서 열린 회의. 이게 무슨 회의예요? 브레튼 우주회의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유럽연합이 출범되었다? 이거랑은 상관없죠. 국제통화기금 조직되었습니까? 맞잖아요. 세계무역기구 발족은 아니죠. 예. 세계무역기구는 1995년에 발족됐으니까. 국제부흥개발은행 IBRD가 설립되었습니다. 맞죠? 예, 정답은 니은과 리을. 정답은 4번.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밑줄 친 체제 붕괴 과정의 사례로 옳은 것을 찾으랍니다. 2020년 9월 모평 문제예요. 체코슬로바키아에서 공산당 정권이 무너지고 다당제 민주주의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민주화를 주도했던 사람들이 경제를 대기업과 외국 자본에 지배하는 극단적 자본주의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는 체코슬로바키아만 아니라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 붕괴 과정에서 널리 나타난 모습이다. 여기서 말하는 체제 붕괴라는 건 뭐예요? 냉전 체제의 붕괴를 얘기하는 것이겠죠. 이게 그럼 90년대, 80년대 말 90년대 초의 상황 얘기하는 것입니다. 소련이 베를린 봉쇄를 단행했던 것은 48년이죠. 티토가 1차 비동맹령을 개최했던 건 61년입니다. 1961년. 마셜이 유럽 경제 재건 계획을 발표했던 거 마셜 플랜 아니에요? 트루먼 독트린으로 1940년대죠. 바웬사가 이끄는 자유노조가 총선에서 승리하였다. 이거네 뭐. 그렇죠? 유럽 6개국이 철강 석탄 공동체를 출범시켰던 건 1950년대 일입니다. 정답 4번 이렇게 봐주시면 오늘도 다 풀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실질적인 진도는 다 끝났는데요. 이제 다음 강의 여러분이 사실 연표 문제나 디테일한 것들 20세기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19세기 말에서 20세기 들어오면서 디테일한 연표 문제는 좀 어려워하셔서 제가 마지막 한 강 더 하면서 연표 문제와 관련돼 있는 여러 문제들 또 어떻게 좀 요거 기억하면 좋겠는지 이런 건 다음 강 한 강 더 준비했으니까요. 다음 강에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에 뵐게요.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와